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여예산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교육을 할 용인교동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가람 선생님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또 다른 6분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참여예산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라는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총 6번의 수업으로 우리 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참여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직접 사업계획서를 써보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건데요. 선생님은 청소년 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참여예산학교에 온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은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칭찬도 해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6시간 동안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본교육 첫 번째 시간이고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먼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알게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한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민주주의 하면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단어가 생각이 나서 하나씩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자유, 우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말이죠. 민주주의의 목표이기도 해요. 자유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 또 공동체,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개념도 생각이 나서 적어봤어요. 또 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투표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선거라는 말도 생각이 나서 적어봤고요. 또 시민, 우리 오늘 주제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죠. 민주주의의 대표하는 것은 바로 시민이에요. 민주주의의 중심도 바로 시민이고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을 적어봤고 또 인권이라는 말도 생각이 났어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권리가 바로 인권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5가지 단어를 적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올랐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있는 그 단어들도 모두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단어들일 거예요. 자, 그 단어들과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해본 이 5개의 단어들 머릿속에 새겨놓고 민주주의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주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민주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백성 민자에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민주주의를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정의가 나올 거예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조금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들으면 민주주의가 뭔지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한 말이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만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부터 어떤 뜻인지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국민의라는 말은 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국민에 의한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나라의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정리해보면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이 국가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도록 국가의 일에 참여하는 정치 제도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참여라는 부분에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여예요. 그런데 누가 참여하는 거죠? 바로 국민이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는 말과 같이 쓰기도 해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시민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하는 것은 바로 시민권이라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민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시민권은 시민이라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민이라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1번 뜻으로는 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서울 시민, 인천 시민, 부산 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그런 뜻으로 시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2번 뜻입니다. 2번 뜻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이것이 우리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의 뜻이에요. 자, 근데 뭔가 이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뜻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바로 시민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가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아까부터 참여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주 오랜 긴 역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잠깐 시민권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고대 그리스 아테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성인 남성에 한해서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고대 그리스의 남자들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나라의 일을 서로 의논하고 또 정책 결정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은 시민권을 갖지 못했고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일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 아주 오랜 예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나라의 일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이후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봉건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가 이어졌어요. 봉건 시대에서는 우리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마치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였고 우리 왕정 시대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죠. 자, 왕정 시대에는 이렇게 신분 제도가 존재했어요. 여러분들 신분 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살펴보면 자, 가장 위에 왕족이 바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주권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성직자, 귀족 이렇게 있었고 여기 귀족까지를 우리가 정치적 특권 계급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힘을 미칠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나라에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평민이나 노예 계급이 있었는데요. 이 평민이나 노예는 나라의 일을 참여를 할 수 없었고 내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내가 원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나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조차 없었어요. 이렇게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정 시대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민혁명은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귀족과 왕족을 몰아내고 우리 평민들이 주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아는 루이 14세, 15세가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인데요. 그때 이 평민 계급은 모든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는데 나란 일에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상인, 그 돈이 많았던 평민 계급의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루소라고 하는 학자와 그 다른 학자들이 내놓는 그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너무 불공정해. 우리 저 왕들과 왕족과 귀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평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일어난 게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자, 이때 부당한 세금 징수와 평민을 차별하는 이 신분 제도에 맞서서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혁명의 시도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민혁명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을 몰아내고 평민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평민들은 남성들이었고 성인 남성들이었고 여성들은 여전히 시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성들이 시민권을 갖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약 50년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한 여성들의 시위, 혁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 1940년부터 50년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여성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에 이런 선거권과 시민권 제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 동등하게 같이 선거권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회 시간에 혹은 역사 시간에 민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였어요.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뭔가 듣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죠? 그럼 조선시대도 민주주의였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민본주의는 백선민자의 근본 본자를 써서 민본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말과 비슷하죠. 하지만 차이점은 나랏일을 결정하는 건 왕이었어요. 백성들은 나랏일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또 나랏일을 결정하는 것 또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민본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민본주의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나랏일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도 모두 민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어요?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민권이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더 행복한 사회에서, 더
더 행복한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학급에서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고 학교에 가기가 싫겠죠.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걸 해야 더 편하고 어떤 걸 해야 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으려고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시민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나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시민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인권은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참여예산학교 학생들 모두 마음속에 시민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보다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는 목소리가 정당한 목소리가 되고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앞으로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이런 그림, 리본 그림 본 적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촛불 시위 사진과 그때 있었던 노란 리본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의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냈죠. 이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인 시위라고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위 과정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모두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우리는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우리가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사회 참여하려면 어른들처럼 막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막 선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청소년인데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줄게요. 자,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죠. 온라인 수업도 듣고 또 학교에서 마스크도 쓰고 있고 가림판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답답한 공간에서 수업도 받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바로 시민 참여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다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 의무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민 참여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지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졌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들이 선거에 참여를 했겠네요. 자, 이런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기 청소년 의원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여러 구들에서는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 의회에서는 청소년 의원으로 참여를 해서 구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고 또 청소년들끼리 마치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민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진정한 시민으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정당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으로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바로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여 예산 학교에 와 있죠. 참여 예산 학교에서 참여 예산이란 무엇인지 또 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을 하나 제안하게 될 건데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를 우리 시에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과 어른들이 보는 세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른들이 겪고 있는 사회는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회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어른들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사회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행복한지 알아서 그걸 우리 사회에 실현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여 예산 학교에 온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온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도와서 참여 예산 제도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건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 거예요. 참여 예산이란 무엇인지, 또 여태까지 참여 예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참여 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소리를 정당하게 낼 수 있는지, 참여 예산 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멋진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시에 전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다음 시간에 배울 참여 예산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내는 진정한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만날게요. 안녕.